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종숙 작가의 차가운 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없길 바라는 건 씨 없이 싹이 나길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의 현상들은 모두 과거의 행동이 만든 결과라던데. 이종숙 작가의 차가운 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래침 뱉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아버지 목구멍 속 가래는 웬만한 기침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던 나는 두 귀를 틀어 막았다.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용을 쓰며 몇 번의 시도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것들과 한판 대결이라도 결심한 모양이었다. 저러다 아버지가 먼저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수건거리에 잔뜩 비틀어 짠 걸레를 걸어 놓았다. 병실 화장실에서는 늘 냄새가 났다. 약품 냄새와 지린내가 뒤범벅된 묘한 냄새. 그나마 그런 냄새를 잡아주는 것은 담배뿐이라 확신하며 나는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변기에 던져놓고 물을 2번 내렸다. 걸레는 창가에 널어라. 이따가 옥상에 널게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걸레를 들고 나와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얌전히 널어놓기를 기대하는 눈빛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동안 병실 안을 헤집고 다닐 퀴퀴하고 누군 걸레 냄새 때문에 두통과 육지기에 시달리기 싫었다. 침대 시트를 비틀어 잡고 상체를 반쯤 일으켜 앉은 아버지가 마침내 가래침을 뱉어냈다. 끈적끈적한 것들은 연마기를 거쳐 나온 옥처럼 은은한 색을 띠고 화장지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승리자의 눈빛을 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탐구하는 중이다. 그만하세요. 제발. 속이 뒤집혀요. 간호사 좀 불러라. 나 멱 좀 따달라고 해. 조금만 참아보세요. 가래약 드셨잖아요. 그깟 약 100번을 먹어도 소용없어. 빨리 간호사 부르라니까. 이것만 보여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공기구멍을 뚫어줄 거란 말이지. 담당 의사가 없다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가래침이 붙은 화장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구역질이 났지만 입을 꾹 다물고 숨을 참았다. 반쯤 굽은 등을 침대 머리에 받치고 백발이 된 머리채를 15도 각도로 떨어뜨린 모습에 잠깐 아릿하게 가슴 한쪽이 저몄다. 내가 뭐라고 퉁명을 떨어도 아버지는 견고한 콘크리트 벽처럼 웅숭구리고 앉아 개의치 않았다. 성화를 대다가 제풀에 지쳐 더 이상은 말씨름할 기운도 없다는 듯 말머리를 돌리는 아버지의 얼굴이 콩기름을 먹인 종이 장판처럼 노랗다. 너 또 담배 피웠냐? 시집도 안 간 것이 어쩌자고 그렇게 담배를 태워. 꼭 지 엄마 판이구나.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담배 얘기를 꺼내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렸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세요? 그럼 네 모녀가 담배 피우는 것도 다 나 때문이라는 거냐? 아니에요. 남들은 다 욕해도 아버진 우리 욕할 자격 없어요. 오늘은 결코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흡연 시비에 침묵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보호자용 침대 머리에 걸터앉아 꼬박꼬박 말을 받았다.
아버지는 대답이 궁할 때마다 담배 피우는 나를 죄인처럼 몰아세웠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의 흡연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구제할 수 없는 죄였다. 어머니는 일에 지칠 때마다 담배를 피웠다. 밭고랑에 털썩 주저앉아서 모든 걱정을 날려보내듯 길게 연기를 내뱉었다. 들이마신 공기를 뿜어낼 때 야릇한 모양으로 접혔다 펴지던 어머니의 입술은 매력적이었다. 연기는 내 눈앞에서 몽실몽실 꼬리를 흔들며 흩어졌다. 담배는 어머니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치료제였다. 가슴을 치며 울 일도, 머리채를 잡고 싸울 일도,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쌈을 풀어 한 대 피우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평안을 찾았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옆 침대의 환자들은 먹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나이가 많은 탓도 있었지만 본래부터 입이 짧았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반찬 투정이 심한 아버지를 위해 명란젓이나 장조림 등을 준비했다가 식사 때마다 꺼내놓았다. 식사가 끝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정수기에서 새 물을 받아 머리맡에 놓아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쓴 입맛을 달래기 위해 지하 식당으로 가 매콤한 국물 요리를 사 먹거나 옥상으로 가는 것이다. 옥상은 나와 유택의 아지트였다. 그곳에서 유택을 만나 담배를 피우거나 말없이 도시의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여가 생활이었다. 그는 언제나 나보다 젠 손놀림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지금쯤은 옥상에 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옥상에서 처음 만났다. 마땅히 이야기할 사람도 할 일도 없는 데가 보는 눈이 많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선택한 곳이 옥상이었다. 그는 누군가 갖다 놓은 빨래 건조대 뒤에 숨은 듯이 서 있었다. 쾌청한 날씨 때문인지 흰 빨래들 때문인지 빨래 사이로 보이는 짙은 청색 난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3분의 2쯤 뒤통수를 드러낸 그는 철제 난간에 두 팔을 올린 채 기대 있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던 그를 궁금해하며 나는 두 번째 담배를 피우던 중이었다. 마침내 그가 옥상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심하게 몸을 기우뚱거리는 그를 위해 길을 터주어야 했지만 나는 붙박이인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지만 그는 대답 없이 몹시 기우뚱거리는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병원 복도에서 자동 판매기 앞에서 또는 옥상에서 우리는 거의 반대 방향에서 맞닥뜨렸다. 내가 포도를 씻으러 가는 길이면 그의 손에는 이미 물기가 남은 사과가 들려있고 커피를 뽑으러 가는 길에 마주치면 그의 손에는 빈 종이컵이 반쯤 구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잔소리에 지쳐 훌쩍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을 때 나는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수많은 종류의 폭력. 예를 들면 징징대는 소리, 소소한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는 잔소리,
자신들의 세세한 감정까지도 책임져 달라는 듯한 어리광 섞인 눈물. 짜증과 진저리 치는 약품 냄새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그 후에 몇 번인가 흘끔거리듯 그와 목례를 나누었고 불이 필요하다는 그를 위해 라이터를 건네기도 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벌써 보름이 되었다. 병명은 탈장이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밀 검사 몇 가지를 추가로 마치고 나니 노화에 의한 질병 몇 가지가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 심각한 것은 탈장과 기관지염인데 다른 것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딱히 치료 시한을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는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로는 무리가 있는 수술이니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수술에 대한 어떤 책임도 병원 측에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때는 마치 내가 아버지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장남인 오빠는 외국에 나가 있었고 동생은 몇 번의 입대를 미루다가 결국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군대에 복무 중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수술은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며칠 전부터는 스스로 가래침을 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졌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호흡곤란 증세를 막기 위해 목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때는 펄펄 뛰며 의사가 멀쩡한 사람 몇 단다고 병원에서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난리를 치던 아버지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의사를 불러달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담당 의사는 학회 참석을 이유로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내일이나 가능하다고 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몰려있다가 어느 순간 밀물처럼 도로 가운데로 떠밀려갔다. 그들은 경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다. 머리칼은 이제 완전한 백발로 접어들었고 말 그대로 한 줌뿐인 손목에는 시퍼런 정맥이 튀어 올라와 있다. 그에 반해 깊고 빛나던 두 눈빛만은 아직도 주장자를 흔들어대는 법력 높은 대사처럼 살아있었다. 그 나이의 노인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신념까지 가진 두 눈.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를 도인 바라보듯 했다. 노랗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윤기가 도는 피부. 조용한 음성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에 가끔은 나도 아버지가 득도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아니 찰나적인 느낌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신비함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까지 승화된 듯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껏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말했다. 까칠한 성격이 얼굴에 들어서 그렇지요. 도는 무슨 도. 비웃음까지 흘리며 말하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는 배신감이라도 도는 듯 짧게 라고 외마디로 응수하곤 했다. 도라면 한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긴 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이면 소나무가 우거진 뒷산에 올라 도통한 큰 스님이 선문답하듯이 하를 외치기도 했고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는 하루 종일 버티기도 했으니 도라고 치자면 상당한 수준의 도닦기였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살림은 물론 김매기와 농약 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온 동네를 훑고 다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무량골이라 불리는 계곡이었다. 계곡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할 소리가 들렸다.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던 하를 들으며 나는 아버지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끼가 잔뜩 낀 계곡 옆 붉은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은 아버지는 대개 윗옷을 벗고 있었다. 나는 계곡 건너편에서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단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처음에는 모기 소리만 하던 내 목소리가 앙칼지게 계곡의 정적을 깨뜨리고 나서야 아버지는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냐? 가요. 가부좌를 틀고 앉았던 아버지는 나의 최근에도 몇 분쯤 뜸을 들이다 바위에서 일어났는데 막상 일어섰을 때는 다리가 저려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엉터리 수련을 감추기 위해 겸연쩍은 웃음을 흘리며 바지 주머니를 뒤적였다. 동전이라도 찾으려는 몸짓이었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신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아버지에게는 단 10원짜리 동전도 있을 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동네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평소에도 돈만 생기면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아버지였기에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가 빨리 오시랬어요. 네 엄마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계곡에서 나오기 전에 항상 머리를 손질했다. 물을 발라 양쪽으로 단정하게 가른 머리를 하고 온갖 점잔을 빼면서 중얼거렸다. 자연히 두면 필요한 만큼 살아남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는 법인데 뭐 하려고 일일이 품을 들여 김을 매는 것인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제대로 할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재촉했다. 느릿느릿 팔자걸음을 걷던 아버지는 앞장선 내게 말했다. 네 발밑에 산 목숨이 얼마인데 그렇게 험하게 걸어. 항상 산 목숨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못 들은 척 요란하게 발을 구르며 걸어갔고 가끔은 아버지 보란 듯이 제자리에서 발구르기를 수십 번씩 해댔다. 빈 줄넘기를 하며 20을 세고 50을 세면 그제야 아버지는 적수를 만난 듯 보폭을 넓혀가며 나를 뒤따랐다. 밭으로 나가보면 어머니는 벌써 고추밭에 약치기를 끝내고 짐을 챙기는 중이었다. 벌써 다 했는가? 내가 지인집 도와주어야 했는데 미안허이. 어머니는 어느 집 개가 짖는 소리냐는 듯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약이 든 분무기통을 등에 지고 바가지와 농약병을 내버리듯 밭둑에 굴려두었다. 아녀자가 공손한 맛이 있어야지. 원 딸아이가 뭘 배우나. 과연 도사다운 음성으로 마지막까지 채통을 지키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나도 어머니 뒤를 따랐다. 그런 날이면 나는 길가에 핀 페랭이 꽃잎을 후두둑 훑어버리거나 돌멩이를 내지르는 것으로 속을 풀었다. 어느 해인가 생인발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날도 재버릇 개 못 주듯이 돌멩이를 걷어차고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던 적이 있다.
막 아물어가던 발가락이 아리다 못해 감각을 잃어 몸이 허공에 떠 있는 듯 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검은 왕개미 한 마리가 보였다. 나는 있는 힘껏 운동화 발로 개미를 뭉갰다. 분명 개미가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내 예상은 빗나갔다. 몸과 꼬리가 완전히 분리되기 직전의 개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듯. 작은 다리를 꼬물거리며 사투를 벌이는 개미를 더는 볼 수 없어 나는 줄행랑을 쳤다. 집을 향해 뛰어가는데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을 다 보고 쫓아올 것만 같았다. 무서워서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중얼댔다. 이게 다 망할 할대감 때문이야. 이게 다.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던 아버지가 낮게 코를 골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경련이 일었다. 그런 모습에서 척추를 고추 세우고 바위 위에 앉아있던 젊은 아버지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여름은 다 지나간 듯 했지만 날은 갑자기 더워져 병원 안은 후텁지근하고 답답했다. 유례없이 부족한 전력난이 주요 뉴스거리가 된 뒤 에어컨은 한낮에만 가동되었다. 9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등에서 땀이 났다. 옆 침대 할머니네 가족이 퇴원하며 주고 간 부채를 찾았다.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천천히 부채질을 했다. 잠시 서늘한 기운을 느꼈는지 아버지가 몸을 한번 뒤척이더니 잠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여름밤이면 어머니는 우리에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마당에 놓인 평상 옆에 생쑥을 베어다 수북하게 쌓아놓은 저녁이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도사 수련을 나가고 오빠가 친구들과 몰려 밤마을을 가고 나면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평상에 눕히고 부채질을 해주었다. 모깃불의 연기가 우리 쪽으로 향할 때를 빼고 어머니의 부채질은 항상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그때의 바람은 한없이 부드러워 얇디 얇은 천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는 느낌이었다. 따로 자장가를 부르지 않아도 그 바람의 느낌만으로도 나는 편안하고 긴 잠에 빠져들었다. 동생이 먼저 잠들면 어머니는 거칠고 버석거리는 손으로 간혹 내 단발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렀다. 라디오에서 자주 듣던 동백 아가씨나 섬마을 선생님 또는 찔레꽃 같은 곡들이었다. 엄마가 밭일할 때 듣던 노래였다. 밭고랑에는 커다란 건전지를 노란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라디오와의 거리가 약 10여 미터를 웃돌면 어머니는 밭고랑에서 몸을 일으킨 뒤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고는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라디오를 들고 왔다. 어머니의 음성은 여자의 음색치고는 낮은 굵은 중저음이었지만 그 느낌은 오히려 밤의 무거움에 잘 어울렸다. 다른 집의 울타리는 나무를 엮어 세운 것이었지만 우리 집 울타리는 회백색 화강암을 쌓아 올린 돌담이었다. 세상의 무서운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돌담 안에서 클라이맥스 없이 이어지던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좋았다.
나는 반수면 상태에 약간은 혼곤함 속에 노래를 듣다가 깊은 잠이 들곤 했는데 실눈을 뜨고 어슴푸레한 달빛과 촉수낮은 백열등 아래 눈가를 찍어대던 어머니의 모습을 몰래 보곤 했다. 바보같이 일만 하던 어머니가 밤이면 불러주던 노래는 어쩌면 이루지 못한 어머니의 꿈을 대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형벌의 중심에 있는 한 여인의 삶. 그렇지만 그것은 운명의 신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원망이나 도피로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형벌로 보였다. 노래를 마친 어머니는 엄격한 계율이라도 지키려는 것처럼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그해 달무리가 지던 밤이 지나고 몇 번의 뙤약볕이 내리쬐던 한낮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의 노래도 서늘하게 내려앉던 눈가의 이슬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장롱 속 오래된 인견 저고리 속에 있던 사진을 발견했다. 누렇게 발에 있던 사진 속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아닌 걸 알고 난 뒤 아버지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남아있던 어머니의 물건을 태우던 날 나는 아버지 몰래 어머니의 담배 쌈을 숨겨놓았다. 인견 저고리 속 사진과 함께. 어머니 생각에 잠겨 실수로 아버지의 팔에 부채를 떨어뜨렸다. 그것을 신호로 아버지의 길고 거친 가래층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등을 몇 번 두드린 뒤 물을 들어 간다는 핑계로 병실을 나왔다. 복도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몇 번인가 왕복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거칠고 긴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정수기에 찬물을 받아 병실로 들어갔다. 물 좀 드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퇴원해야겠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퇴원해야지. 아버지 맘대로 퇴원해요.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나의 공격적인 목소리에 아버지는 적잖이 당황한 듯 했다. 순간 나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악한 의도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 인생의 최대 상처였을지도 모를 엄마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침대 시트에 생긴 노란 얼룩을 비비며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흠칫 놀란 아버지가 단 한 번 끙 소리를 내며 몸의 위치를 바꾸었다. 얼마간 침묵이 흘렀다. 흘깃거리며 대답을 기다리는 내게 들려준 아버지의 대답은 기침이었다. 쿨럭쿨럭. 아버지의 허옇게 마른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네 엄마랑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순간 내 기억 속에서 잡고 있던 줄 하나가 툭 끊어지며 한숨이 나왔다. 쿨럭쿨럭. 또다시 아버지의 기침은 시작되었다. 금방이라도 호흡 곤란이 올 것 같아 나는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간호사들과 내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푸른 물이 번지다 만 옷감처럼 변해 있었다. 비율이 잘못되어 염색에 실패한 쪽물 같은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고 나는 후회했다. 간호사 하나가 의사를 부르러 달려나갔다. 그들의 응급처치를 바라보는 내 눈앞에 수많은 동심원이 그려졌다.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짧은 순간 스친 아버지의 임종을 도리질하며 쫓아내려 애썼다.
나는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있는 힘껏 그어쥐고는 반쯤 몸을 뒤틀었다. 아버지, 아버지. 간호사 중 하나가 내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달려왔다. 병실 문에 붙어서서 그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실려 나왔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10,000원이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는 별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다. 벌써 3번째 중환자실 행이다. 끝없이 이어진 나선형의 계단 아래로 시꺼멓게 벼랑이 보였다. 나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계단을 내려가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다. 낯익은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진정하고 기다리세요. 처치가 끝나는 대로 면회시켜 드릴게요. 오늘 밤에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큰일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눈앞이 흐려졌다. 또 내려왔어요. 지난번 얼굴을 익힌 준호 엄마였다. 그러고 보니 전화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다. 준호 엄마의 전화기를 빌려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황망하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핏줄 하나쯤은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일인데 갑자기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오빠와 동생이 아버지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것이 언제인지 까마득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거울 속에는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초라한 여자가 있었다. 나를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으니 다른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더 질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의사가 신고 있는 짙은 갈색 슬리퍼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발가락을 보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인지조차 물을 수도 없었고 어쩐지 물어봐서도 안 될 것 같았다. 멀리 가지 마세요. 언제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거리에 계셔야 돼요.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온갖 약품 냄새가 범벅이 된 중환자실 여기저기서 신음이 들렸다. 아버지의 몸은 철거를 앞둔 건물 옥상에 버려둔 물탱크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얼마 전까지 멱을 따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던 아버지의 말대로 목에는 구멍이 뚫렸고 가늘고 긴 호스가 연결되었다. 아이들이 만든 재활용 공작물처럼 누운 아버지의 몸속에 고여있던 액체가 투명한 호스를 타고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몸 어디에도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다. 다만 머리맡에 놓인 모니터에 그려지는 연두색 곡선만이 다른 세상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간호사는 뚫린 목구멍 속에 긴 호스를 넣어 그르렁거리는 가래를 빼냈다. 도도하고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백발은 흐트러졌고 유일하게 생동감 있어 보이던 푸른 정맥조차도 흐릿하게 변해 있었다. 아버지의 도사 수련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았다. 자, 이제 나가서 대기하세요. 간호사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가 동료들과의 대화 중에 간혹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듣지도 못하는 듯 미동도 없었고 눈도 뜨지 않았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복도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았다. 전화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병실에 가서 물건도 챙겨야 했다. 단 몇 분이었는지 몇십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 망연하게 앉아있다가 간호사에게 다가가 병실에 있는 짐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중 한 사람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사무적인 위로를 듣기 싫었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우주선같이 은빛 광선 속에 있었다. 환하게 켜진 불 밑에서 나는 발사를 기다리는 우주 비행사처럼 숨을 골랐다. 이대로 영원히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끝없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헛된 위로를 하면서 몇 명의 방문객들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고 나는 짐을 챙겨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다. 다행히도 그 밤에 아버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침에도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숨 쉴 뿐이었다. 나는 면회 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 아버지의 머리를 빗겼다. 아주 곧게 가르마를 타고 양쪽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 빗겨드리고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푸른 기운이 약간은 가셨지만 빛나던 얼굴의 윤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죽을 먹이거나 다리를 주물러 줄 때 나는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다.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대보았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손은 겨울 들판에 선 것처럼 차가웠고 뚫린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나는 간호사가 하듯이 긴 호스를 넣어 썩썩 소리나게 가래를 뽑아 올렸다. 한결 부드러워진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만히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아버지, 수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기실은 환자 가족들의 물건이며 빨랫줄에 널어놓은 빨래까지 더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간신히 준호 엄마 옆에 끼어들듯 자리를 잡아 그나마 쉴 수 있었다. 유택의 아버지는 교통사고 환자로 벌써 3개월을 병원에서 지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숨을 쉴 뿐이라고 했다. 그와 나는 가끔 중환자 면회 시간 후에 자동 판매기 커피를 함께 마셨고 외출을 위해 서로의 편의를 봐줬다.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은 내게 포도 한 송이를 권했다. 그의 눈 밑에 검은 점 하나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웃을 때마다 조금씩 찌그러지는 점을 보며 내가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포도를 받아 한 알 입에 넣고는 진저리를 치며 삼켰다. 신 것을 잘 먹지 못하는 나는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포도를 그에게 다시 내밀었다. 이번에는 그가 다시 사과를 꺼냈다. 푸른 사과였다. 나는 빼앗듯이 사과를 베어물고는 신맛에 두 눈을 꼭 감았다. 눈물이 찔끔 났다. 사과를 또 한 입 베어 먹다 말고 나는 울음이 터졌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대책 없이 앉아있던 그가 내 무릎에 손을 올렸다. 눈물을 닦으며 짧고 가는 그의 오른쪽 다리가 구겨지듯 접혀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오지도 못할 오빠에게 전화할까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말레이시아, 그곳은 너무 멀다.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외사촌 형님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왕래하던 친척이었다. 아버지의 수첩을 뒤적이다 연필로 적어놓은 번호를 간신히 찾았다. 전화를 받은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내일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오빠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전화했다. 이번에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의 위독함을 전하는 내 목소리는 녹슨 시소가 오르내리듯 삐걱거렸다. 다시 오빠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위로인지 확인인지 모를 직원의 물음에 나는 다시 한번 정황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인조 대리석 타일이 만든 경계선을 따라 걸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진 것을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며 불안하게 흔들거렸다. 옥상 난간에 팔걸이를 하고 라이터를 켰다. 파란 불꽃이 반짝 일다가는 꺼졌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길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뿜었다. 연기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진 속의 남자와 어머니를 생각했다. 변색한 사진이었지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던 머리 모양이 생각났다. 아주 오래된 연인이었을까? 어머니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장롱 속 깊이만큼이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던 사람이겠지. 하늘은 파랗게 물들었고 먼 산에는 어렴풋하게 붉은 기운이 돌았다. 날은 아직 여름인데 숲은 가을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괜찮아요? 벌써 가을이 오려나 봐요. 어느 결에 올라온 유택의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하늘을 보았다. 가을이 오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딘데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은 갈 수도 없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과거는 없이 현재만 존재하는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가 없길 바라는 건 씨 없이 싹이 나길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의 현상들은 모두 과거의 행동이 만든 결과라던데.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끝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는데 아까운 시간만 써버리는 거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 무안했던지 그가 짧은 웃음을 흘리며 아래층 계단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심하게 흔들리는 그의 뒷모습에 오랫동안 눈길이 갔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시간에 많은 것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싶어졌다. 그런 선택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겠지. 아버지가 외치던 짧은 한마디 하일 속에 들어있던 수많은 의미들.
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어머니께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그 여름날 어머니는 뙤약볕에 나앉아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밤이 왔다. 면회 시간에 만난 아버지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아버지의 외사촌 형님은 오전에 들렀다. 면회 시간 내내 혼잣말처럼 가끔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는 듯 진지하게 아버지 귀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오긴 힘들 것 같으니 임종을 맞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들고 늙은 그 사람은 씩씩하게 병원 문을 나섰다. 아버지 머리를 빗기고 목에 가래를 뽑고 면회복을 벗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가니 유택이 서 있었다.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나가 계단에 걸터 앉았다. 유택이 커피를 뽑아오겠다며 비상구를 열고 나갔다. 그의 걸음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흔들거리다가 불시에 엇박자를 탔다. 어머니의 노래도 그랬다. 원곡과는 달리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음정이 꺾이거나 사라지곤 했다. 구비를 돌아 나가는 물결처럼 가늘어졌다 굵어지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지금쯤 어머니는 어떤 세상에 다시 났을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버지의 도사 수련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깊은 밤에도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할이 더 자주 울렸고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심장을 단련한다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수련이 이어졌다. 여름이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를 잡아와 화롯불을 피워 뱀탕을 끓였다. 아버지는 잘 달인 뱀탕을 배보자기에 짰다. 적당히 굵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젓가락을 탕관에 걸쳐놓고는 남은 찌꺼기를 보란듯이 펼쳐놓았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미처 풀어지지 않은 하얀 알들이 덩어리져 남아있었다. 지금도 뱀탕에 그 비릿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듯하다. 그런 날이면 동생과 나는 온종일 구토에 시달리며 먹지도 못하고 대문 밖을 맴돌았다. 집안은 온통 비릿하고 역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동생과 나는 큰 그릇에 밥과 반찬을 뒤섞어 담아 개울가에 앉아 밥을 먹었다. 양손에 커피를 들고 유택이 돌아왔다. 커피를 건네는 그의 손이 조금 떨렸고 진한 커피향을 맡으며 나는 작은 소리로 웃었다. 잠깐만. 유택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계단에 내려놓았다. 잠깐이면 돼. 잠깐만 이렇게. 그의 상체가 일순간 내 앞으로 쏠렸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손은 쉽게 내 몸에 닿지 못했다. 나는 태연한 척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깟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농담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만. 애원하듯 그가 말하며 내 두 팔을 잡았다. 그 순간 그보다 내가 먼저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시며 언뜻 내게 시선을 두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끈적거리거나 불쾌했던 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과하지 않았고 조심스러워서 미안할 정도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선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느릿느릿 그가 다가왔다. 더 기다려야 한다면 나는 그를 밀치고 뛰어나갈 것만 같았다. 내가 먼저 그를 안았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들어앉은 것 같았지만 그런 느낌은 순간이었다. 물속에 던져진 숫덩이같이 삽시간에 불은 꺼지고 말았다. 입맞춤은 어색했고 떨림도 없었다. 차가웠던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았다. 몽실몽실 엄마의 담배 연기처럼 환상은 사라졌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에게서 몸을 빼내며 말했다. 그가 천천히 두 팔에 힘을 풀었다. 비상구를 열고 들어오니 복도에 문병객 몇이 오가고 있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를 서성이는 동안 조금 전 내게 일어났던 일이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 입술을 만져보았다. 빳빳하게 마른 입술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나는 과거가 된 입맞춤을 후회했다. 이렇게 거칠할 줄 알았다면 뒤로 미루어 두었을 텐데. 입술 보호제를 사러 약국에 다녀와야겠다고 돌아서는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요명을 달리했다. 영안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언뜻 유택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좀 더 다가갔다. 그때 침대 모서리를 잡고 선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울지 않았다. 나는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별일 없죠? 어디 계셨어요? 멀리 가시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안정되긴 했지만 절대 자리 비우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뜨겁던 여름, 아버지의 뱀탕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던 뱀의 긴 몸을 억지로 약탕관에 들이밀고 흰 종이로 마금을 했다. 그 밤이면 내내 귀에서는 씩씩 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렸다. 금방이라도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올라올 것만 같았다. 나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탈색된 쪽빛 얼굴을 하고 누워 있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다. 어머니의 가슴에 숨겨진 얼굴 하나를 본 이래로 아버지의 손은 늘 이렇게 차가웠으리라. 아버지는 차가운 두 손을 녹일 곳을 찾아 그 많은 날을 방황했던 것일까. 아버지의 뚫린 목구멍에서 약탕관 속으로 밀려 들어가던 뱀의 슉슉대는 숨결이 들렸다. 나는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찬 손을 가만히 셔츠 속으로 끌어당겼다.